지금 명절 기간 자체가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화제들 되게 많은데 네.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축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중에 저는 이상화 선수의 팬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김연아만큼이나 저는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 아깝게 은메달 떴잖아요. 네. 아, 근데 오히려 왜 금메달보다 더 감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은메달이죠. 제가 그 돼지 부속물을 먹을 때 이상화 선수의 그 경기를 봤어요. 네. 그런데 전부 그 가게에 있던 분들이 다 이상화 결승전 한다 그래갖고 다 모였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일본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응원의 열기가 더 달아올랐겠죠. 그런데 이상화 선수가 안타깝게 그게 1초 차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0.0 뭐. 예, 그렇게 나서 지고 나니까 갑자기 술 맛이 땡긴다며. 이거 한 잔씩 하고 헤어졌다는. 여 금메달을 따도 한 잔, 좋아서 한 잔, 금메달을 못 따도 기분 나빠서 한 잔 뭐 이런 건데. 이래저래 술 권하는 사회예요. 어쨌건 저는 그거를 봐요.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지나치게 금메달 위주였어요. 네. 근데 은메달이건 동메달이건 전 세계에서 1, 2, 3위 안에 드는 거잖아요. 엄청난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이상화 선수는 무릎에 물이 고여 있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은메달을 따낸 거죠. 발바닥이 감동을 주는 경우가 강수진 발레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발바닥이 감동을 줬잖아요. 또 박지성 선수도. 예, 박지성 선수의 발.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화 선수 발바닥 올렸잖아요. 근데 진짜 발바닥이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로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그래갖고 은메달을 딴 거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금메달 땄죠. 예. 그래서 연속 3번 메달을 딴 선수더라고요.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역대 3번째로 3개 동계올림픽 대회 연속 메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축사 말씀이 맞아요. 언제나 세계 최고의 빙속 여제. 멋있어요. 자,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들 더 열심히 하시고요. 막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이명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네.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주고받는데 한미 군사훈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의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거 연속선상에 있는데 북한도 어느 정도 한미 군사훈련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도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의 사인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사인이 뭐 왔으면 좋고요. 안 와도 그만인 게 북한이 2월 8일 날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뭐 거기도 군 사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열하면서 거기에 첨단 무기 ICBM 뭐 이런 거 다 해놓고는 자랑했으니까. 제가 그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북한이 우리한테 명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농반 진반을 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김진태 의원의 그 멋진 퍼포먼스요? 김일성 가면 아니면 찢어도 되겠냐고 찢어버리는 이게 무슨 짓일까요 이게? 증명해 준 거 아닌가? 스스로 증명을 했는데 네, 네. 문제는 그 하는 행위가 너무 저질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가면을 찢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닌 거예요. 고맙다 김진태. 그렇죠. 저는 이런 것 같아. 치읓 니은. 치읓 니은. 디귿 게시판에 여러분 조선 게임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질스럽다 그럴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조롱하고 해야만 되느냐. 난 이 부분을 욕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저질 정치를 할 수가 있나.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조명균 장관의 답변이 그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 요 답변도 지혜로웠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요. 이미 분명하게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아니라고 이런 뜻이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관료 생활 오래 했구나. 딱 요 답변이 모범 답안이에요. 답이. 네. 논란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조명균 장관한테 다가가서
제가 김진태 의원도 참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려면 끝을 해야죠. 조명준 장관한테 가서 찢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판단했는데 그냥 본인이 찢는 걸 보고 김진태는 그 과면이 김일성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저쪽 세력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아, 근데 김일성 젊을 때 치고 너무 피부가 반질반질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퍼포먼스였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전혀 김일성이 아니고 이번에 그 윤희상 선생 유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네. 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있죠. 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 이런 사람들이 윤희상을 얼마나 빨갱이로 만들어놨는지 유튜브에 가면 각종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북 놀이에 대한 확신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확신에 차서 네. 이게 가면이 분명히 김일성 가면이야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진태는 김일성 가면이라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조롱하고 찢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니까 북한이 조용하니까 확인, 사살. 아울러서 오늘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왔을 때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네요. 어머,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김여정 부부장이 임신 중이다라고 알려둔 모양이에요. 근데 얼굴이 헬쓱하긴 했죠. 언론들 보도 보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는 장면 속에 배를 동그라미로 보여주면서 임신한 거다 이렇게. 아, 그거 표 안 나요.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예전에 첫째를 낳았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첫째를 낳았을 때 국정원이 그 당시에 그 첩보로 맞았나 틀렸냐 하는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결혼한 거 맞고 자기 대학 동기랑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거 맞고 둘째 임신한 것도 맞다. 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임신한 몸으로도 특사로 왔네요. 남한까지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그만큼 그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더만요. 예, 남북 관계 개선이 어떤 이유에서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동생의 임신은 백두혈통행 개를 잇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판단과는 달리. 그런데 그런 몸을 내려보냈다면 어쨌든 심정적으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시죠? 그때가 이렇게 표 안 나고 임신 초기가 가장 힘들어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입덧이 막 있을 것도 같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자궁이 안 튼튼하신 여성분들은 과로하면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임신 초기 한 만 4개월 이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헬쓱한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별로 안 했고 그게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 그 기사의 핵심은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끝나면 전쟁 난다. 전쟁 난다. 이 얘기요. 저 지역 돌면서 많이 드시잖아요. 70대 이상 어르신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미국의 보도를 보면 미국 NBC 방송하고요. 다음에 네. 뉴욕 타임스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겸허하게 제목만 발췌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왜곡했다는 네. 거네요. 예. 미국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북한을 포격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파견 보낼 때 가족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게 이제 MBC 보도를 왜곡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난다라는 징후를 미군 가족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아예 우리나라에 보내지 않는 거. 이런 건데 실제로 기사 내용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세요? 94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가 대통령인 시절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2002년인가 부시가 한국에 한번 왔어요. 참여정부 초기에. 그때 부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의 액수가 그렇게 많으냐.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자본들은 다 날아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쪽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막그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걸 반대했는데 외국 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최소한 전쟁은 막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요. 평창 올림픽 관련 외신 보도 중에 괜찮은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것도 저 잘 못 봤고요. 네. 그래갖고 제 친구가 프랑스 언론이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칭찬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원문을 보내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 불어를 못해가지고 얘 해석까지 해줘라 그랬더니 무조건 잘했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판타스틱하게 잘했다. 평창올림픽 모든 것이 멋있다. 이런 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건 보도 안 하면서 전쟁 위기 조장 보도는 이렇게 외신을 왜곡해서도 하고 있는 이 언론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종의 가짜뉴스인데 이런 식이에요. MBC나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만을 교묘하게 뽑고 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전쟁은 난다. 전쟁은 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악기성.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핵 중단을 위한 선제 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다음에 공화당 상원 의원인 제임스 리치는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코피 전략 같은 건 없고 이를 이야기해 본 적도 고려한 적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는 올림픽 끝나면 무조건 전쟁이야. 이거였거든요. 그게 이런 보도들과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화해서 폐쇄적인 카톡망에 또 누군가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피 작전은요. 이게 선제 타격론 중에 코피 작전은 선제 타격론은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코피 전략은 톡 쳐서 코피만 터뜨린다는 건데 이거의 전제는 코피 터진 북한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근데 코피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북핵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밀 타격해서 뭐 네, 그 네. 부분만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북한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ICBM 계속 실험하고 핵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고요. 세계가. 그다음에 그 핵을 어디까지 실어 나를 수 있냐. 이게 ICBM이니까 그 ICBM 역량이 최소한 오키나와 기지, 괌 기지는 다 넘어갔다. 지금 이것까지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언론이 상업성으로 발전하다 보면 가능성이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최민희 의원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 아니 내가 저 말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최민희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겠구나 하니까 딱 나와.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있는 건데. 하긴 푸나님이 안젤리나 졸리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다 있다고.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낮은 거를 높은 것처럼 말하는 게 가짜 뉴스예요. 가능성이 없는 걸. 나 근데 안젤리나 졸리 싫은데. 그래 누구 좋아해요? 삐쩍거리는 여자 싫은데. 누구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타이타닉의 여배우. 통통한. 네. 그런 과를 좋아해요. 그래요? 의원님은요,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여성, 남성. 남성. 강동원이죠. 강동원. 왜냐면 강동원이 나를 알아봐줘서 그 후로 좋아졌어요, 그냥. 진짜로? 네. 원래는 난, 그냥 참 시크하다, 괴기스럽게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모란공원에서 저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이런, 제가 엉뚱한 데 보니까, 예, 기다리기까지 하고, 저하고 인사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좋아져 버리던데요? 당연히 그렇죠. 강동원이 좋아졌어요. 최민희 의원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얘기 안 했나?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했어요. 그만. 의원님 그만. 그리고 그때 들었잖아요. 그 감독 나왔을 때 1987. 그렇지. 매니저가 같이 오셨는데, 네. 나한테 인사하고 나서 강동원이 내려가면서 저분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 얘기 같이 들어놓고 왜 까먹고 그래요? 강동원 화이팅! 네. 화이팅 우리나라 강동원. 최고의 배우.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새날도 듣고 계시겠죠. 자, 알겠고요. 어찌됐건 가능성 없는 걸로 장난치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만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아한번 할 거야. 자, WTO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이것은 WTO의 제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문했어요. 지금 미국이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역으로만 보면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국이 미국 무기 수입하는 국가로는 세계 탑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게 불공정한 무역이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무기 수입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관점에서 철강 등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무역이다. 강하게 지금 푸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과 철강 관련하여 수입하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 역조가 1위냐? 이것도 아닙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더 역조가 심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요 문제에 대한 3가지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10%를 무조건 인상하자. 이 안도 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안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철을 강판을 들여와서 이걸 재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결국은 중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철강도 중국 거 들어오는 거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미국의 적자 현상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타겟이 된 거잖아요. 요게 1차적인 이유 같아요.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이렇게 근데 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하긴 트럼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편일 수는 없고 편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서로 간의 대통령 역할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 같으면은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군사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보수 쪽에서 이게 한국이 한미동맹을 뭐랄까요? 한미 간의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정치 논리를 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런 국내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무역과 경제와 정치 논리를 뒤섞어서 정권 흔들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잘하시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 맞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요, 평창 올림픽에 무장 없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치안 상태를 굉장히 칭찬하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제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총기를 든 군인들이 거의 사실상 안 보이는 정도인데 이상하게 테러가 안 일어나는 정말 치안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 아닌가? 싱가포르도 치안 수준이 높죠. 근데 제가 미국에 2번 갔는데 워싱턴에 한번 가봤고 이번에 뉴욕에 가봤는데 일반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가 어둠이 깔리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어둠만 깔리면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미국에 가면. 유명하죠, 거기는. 네. 예. 그리고 이 총이라는 게 사람과 결합되면 언제 살인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겁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USA 투데이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5,100만 명이 사는 한국의 2016년 살인 범죄는 356건. 인구 270만 명의 시카고는 같은 해 762건의 살인 범죄가 일어났다. 이유는 총기 소지 네. 여부. 총기 소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일종의 질서의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표현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 좀 적은 민족이에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사로 마지막 난 사건이 1982년이래요. 경남 의령군. 경찰관 총기 난사. 이게 네. 마지막이랍니다, 지금까지. 총기 난사가. 그리고 그것도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구제불능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도 총기를 규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쁜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살아남은 학생 외침처럼 결국엔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똑같이 총기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시위를 시작했다는. 이제 청소년들이 불안해서 나선 거예요. 촛불 들고. 예. 근데 그건 정말 자구 노력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총기를 들고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팽배한데 미국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군산복합체의 나라잖아요. 무기 제조의 나라. 미국은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과 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군산복합체가 유지시키는 나라라고 할 때 청소년들의 그런 외침이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는지 여부가 미국의 시민사회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GM 이야기인데요. 지금 GM이 어쩌네 저쩌네는 우리 설 연휴 때 한번 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기업 롯데 그리고 GM 이렇게. 이명박 정권 때예요. 2010년 12월. 네. 비밀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미국 예. GM 사이에 체결한 거. 예. 이게 이제 어떤 의혹으로 남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은행장이 민유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나중에 그게 이제 일종의 주가 조작인 신주 인수권 부사체 뭐 어떤 기업과의 관계에서 예. 산업은행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상태 일부러 네. 그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산업은행장이 강만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공석이 있었겠죠. 네.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산업은행장 하면서 이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대출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는 이제 세월호 도입하는데도 대출 그게 생겨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산업은행하고 GM하고 체결한 그 협약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안 해주고 돈만 받아가고 지원만 받아가고 계속해서 돈만 쪽쪽 뽑아먹는 현금 인출기 같은 그런 느낌. 예, 그 핵심이 한국 GM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면 로열티를 받잖아요. 예. 근데 해외에서 사용되면 로열티를 받고 미국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에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한국에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보유하게 되는 기술이 있잖아요.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술을 미국 본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거를 공동 소유하게 되면 한국 GM이 철수하면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GM의 국내 생산량은 20만 대 줄었는데 한국 GM이 미국에 송금한 기술 사용료는 해마다 700억 예. 원에 그리고 한국 GM의 독자 기술의 기술 사용료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다. 그럼 한국 GM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기술 사용료 그거에 대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혹은 제3국에서 사용했을 때 수익도 있고 그런데 그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으니까요. 이건 한국 GM은 점점 껍데기만 남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들이 이 정부의 무능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2012년은요. 2010년은 이명박 MB 때예요. MB 때고 이 GM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10년간 계속된 거예요. 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이게 문재인 정부 무능론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건 오히려 얘기하려면 MB 박근혜 무능론. 그렇죠. 특히 박근혜 무능론이 플러스 하나 더 얹혀져야죠. 여기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비밀 협약 이런 게 어디나 비밀 협약 비슷한 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산업은행장의 강만수가 간 이유가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유성이라는 전 산업은행장이 그런 저러한 비리로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2016년까지 민유성이 전혀 수사 같은 걸 안 받아요. 또 물러난 뒤에도 6년 이상이나 네. 그러니까 정권이 비호가 전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한국 GM 이미 정리하셨다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아주 악질이에요. 네. 왜 악질이냐면 지방선거 앞두고 딜을 건 거예요 정부에. 예,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노사협의가 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노사협의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사협의를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폐쇄 결정을 던진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빵.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지원금을 요구해요. 그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구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저는 이게 글로벌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또한 악의적인 것 같아요. 이준 실장님. 네. GM이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너럴 모터스. 두 분 다 틀리셨고요. 근의 명박입니다. 두 사람 책임론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스토리 티켓 편이 방송됩니다.